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요? 202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께인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성탄절 잘 보내셨는지요? 이제 2025년도 불과 이제 한 주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다사다난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는 한 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연말 또 새해가 밝아오는 또 2026년에도 매일신문 유튜브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가 빨리 또 100만을 돌파해 여러분들 더 큰 힘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 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매일신문 배종찬의 정치폭격 진행을 맡은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감동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말에도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이 감사드리고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대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우리의 미래가 안심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답한 정치 현안들 오늘도 시원하게 사이다같이 사이다처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한민국 농객이시죠. 우리 정치 레전드, 대선 대통령 자리에 문턱까지 갔었던 바로 그분입니다.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좀 건강은 어떠신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날씨하고는 관계없고 건강은 좋고. 네. 지금 배 대표가 지난 1년 동안에 정치, 경제, 환율, 그 다음에 여론조사. 이게 여론조사 믿을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왜 그래? 그 모집단을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전화가 걸려와도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주 인용되는 어떤 여론조사 기관은 1,002명을 조사하는데 425명을 민주당 지지자, 250명을 국민의힘당 지지자, 이걸 기반으로 하니까 예. 이재명 지지율이 뭐 60%도 넘고 나오고 그런데 저건 그 추세 분석은 우리 배종찬 대표가 가장 탁월해요. 그래서 배 대표가 출연하는 걸 제가 공부하는 텍스트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금년 한 해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보와 분석을 해주신 데서 내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두의 금년이 파란만장했다. 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심이다. 네. 사실 그런 감정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고 그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대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 새해는 좋은 일이 만사형통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네, 우리 박 변호사님 기운 받아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개인에게 좋은 일만 있는 그런 또 새해 준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재명 정부 출범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또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게도 국정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미래,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 우리 후손들의 미래까지, 운명까지 달려있으니까요. 박 변호사님, 대한민국 정치를 뭐 지난 80년 이상 또 이렇게 봐오셨으니까요. 자,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6개월 평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6공화국 들어서고 이재명 대통령의 9번째 대통령인데 그렇네요. 그 9번째 대통령에서 대통령으로 등장하기 전에 민주당의 대표로서 21대 국회 후반부를 국회를 완전히 장악했고 다수당 대표로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장악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그 결과 대선에 나서 가지고 당선된 지 이제 만 7개월이 돼 가는데 네. 이게 9번째 대통령으로서는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그 역대 8번째 대통령까지도 이런 과정을 거친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가 윤석열 탄핵하기 위해서 29번 야당 지도자로서 탄핵 발의했어. 감사원장, 국무총리, 그리고 특검은 수없이 했지요. 줄탄핵과 줄특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탄핵은 의결이 되면 헌법재판소에 그 심리하는 동안에는 업무가 정지되니까 예. 뭐 감사원장, 총리, 장관 업무 정지된 사람 많지요. 예. 근데 특검은 특검 법안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되돌려 증거만 해도 내 기억으로 한 20건 가까이 돼요. 그 외에 우리 경제에 위축을 주는 지난번에도 어느 방송에서 배 대표가 말씀하신 외국인이 투자를 해야 그래야 달러가 들어오고 달러가 들어와야 환율이 안정되고 그런데 외국인들이 나가는 법을 만들어요. 대표적으로 노란봉투법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런 이 공세적인 좌파 전체를 아우르는 공세적인 입장에서 맹공을 퍼부어 가지고 그냥 이게 멀쩡히 서 있는 이게 느티나무인데 밑에서부터 밑둥을 그냥 이런 식으로 계속 두들겨 패다 보니까 탄핵이 되어버렸지. 그리고 국민의힘 당에도 이반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탄핵 결정되고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예. 6월 4일에 취임식을 했지요. 그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재명 대통령 등장 이후 1호 1, 2, 3호 법이 뭔가 하면 미리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예. 3개 특검을 발의해서 본회의에 딱 상정해 놓은 상태야. 그러니까 6월 4일 취임식 끝내고 그 민주당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3개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3개 법안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수계 특검, 예.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 모든 게 윤석열과 그 부인을 겨냥한 이 복수전이야, 복수전.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시작을 앞에 정권에 대한 복수, 보복, 섬멸 작전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지난 7개월 동안 국정이 안정될 수 없다. 국회가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장이 아니라 일방 독주다. 국민의힘당은 있어나만 존재다. 그러니까 8월 달에 이 미국 백악관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에 예,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 회담 시작하기 한 서너 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지금 내란이냐 숙청이냐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올렸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백악관 직접 만나갖고는 그걸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랬더니 대답을 하기로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검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특검법은 제 소관이 아니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통과시킨 법이다. 이렇게 피해갔다고. 기억납니다. 네. 그 거짓말이지. 그 거짓말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지난 7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등극하고 그리고 민주공화정 체제, 상권 분립, 인권 옹호하는 그러한 6개국 반열에 과연 지금 끼일 수 있느냐 재평가한다면 G7 국가에서 탈락하게 돼 있다. 아이고. 그게 지금 7개월 전 이재명 정권에 대한 평가고 예. 그것만큼 깊이 생각하는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시작했고 또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고 불행한 시대를 딛고 새해를 맞이했는데 과연 새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더 불행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이것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시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공인 회계사이기도 합니다. 대차 대조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이 공인 회계사인데 경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코스피 5천 목표를 내걸면서 상당히 기대감은 급등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환율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또 젊은 세대들의 이 취업도 그렇고 경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유민주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칙이 국민 개개인의 인권 존중 크게, 그다음에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 원리를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장 원리에만 맡길 수가 없지요. 그 중에는 도둑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단속해야 되겠지만은 환율과 주가를 목표를 정해가지고 관련 기관이나 관련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지고 있는 달러를 풀어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루 만에 33원 뚝 떨어지지 않나요? 예. 그다음에 증권시장의 목표 5천 돌격 이게 시장 원리를 적용하는 민주공화정 체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는 그 환율 문제는 지난번 어디 방송에서 배 대표 얘기하는 들었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하면 미국과 우방 선진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 간의 통화 스와프도 안 되고 이렇지만은 더더욱 스와프도 안 되고 하는 그 길이 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은 업무 보고받는 부처 업무 보고받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지시하고 그대로 따라하고 하는 세상에 이런 정권이 역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경제 원리와 자유민주 체제의 본질을 대통령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요. 만일 이게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증폭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올 것이다. 예. 다른 분도 아니고 이렇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걱정이 되고 이걸 단순히 정치 논리로만 우리 진영이니까 좋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대통령의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서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혹시라도 대통령 업무 부처 업무 보고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또 상상치 못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학재 의원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인데 갑자기 이 $100 이 검색 이야기가 나오고 또 환단고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탈모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고 너무 이게 황당스럽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좀 이게 어디에다가 뭐가 기준인지 잘 모르겠다 좀 우왕좌왕하기도 하는데 또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에서는 봐라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느냐 내용을 대통령이 많이 내용을 알고 있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그 재임 기간의 치적 또는 대통령으로서 박정희를 존경하는 사람도 있고 매도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박정희 18년 동안에 이루어 놓은 경제 개발의 그 기반 위에 지금 대한민국은 서 있는 겁니다. 여러 말 할 것 없어요.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통신, 석유산업, 석유화학, 중화학공업, 고속도로 어느 하나 박정희 대통령이 손길이 안 간 게 없어요. 물론 그것이 장기 집권 때문에 가능했고 그 장기 집권이 이제 비난받는 것이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경험한 저희 입장에서 보면 박 대통령이 각 행정부처의 업무를 새해 초에 받거나 그 다음에 월별 경제동향 보고회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 수출진흥 확대회의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뭐 또 한 번 뭐 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그거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어. 완전히 컴퓨터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 근데 한 예를 산림청 업무 보고를 봤는데 그건 오래전이지만은 저에게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산림청.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산림 개발하는데 어떻게 개발해가지고 도로를 어떻게 낸다 하는 걸 이게 사진을 환등기로 찍어서 산림청에서 보고를 했어요.
경춘 가도에 이게 바위산이 있는데 요거를 돌산을 어떻게 이렇게 조작을 해갖고 나무를 심었다. 또는 흙이 있는데 그 흙을 감추기 위해서 이랬다. 이걸 환등기로 한 5장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돌려 이래가 딱 지적을 해요. 저거는 감추고 있는 것이다. 저거는 흙을 가짜로 덮은 것이다. 그러니까 국정 전반에 대해서 환히 파악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지시 명령을 하지. 내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박정희 시대를 경험했던 제 주위의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받고 지시하는 거 보고는 이거 참 하늘과 땅 차이다.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늘과 땅 차이다. 그게 무슨 놈의 업무 지시입니까? 이 학제를 너 자리 떠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너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도둑놈 심보라 그러지. 그래서 그 뒤에 난 도둑놈 심보란 말 많이 인용한다고. 7,800억 대장동 사건도 그 도둑놈 심보들이 한 일이지. 그 배후에 이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란 걸 이런 식으로 무슨 여성 생리대가 비싼 것 같다라든지 이렇게 국민 다양한 계층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거. 그 국민 좋아해요. 그게 동영상에 아주 재밌는 프로 보듯이 그게 흥미를 끌게 만들어 놨다고. 그러나 이건 대통령이 아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그 해당 업무에 대해서 이걸 본질을 파악하고 있는가. 근데 예를 하나 들게요. 통일부 업무 보고를 받을 때에 북한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다 읽게 하면 안 되느냐. 지시했어요.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들이 받아보는 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연구단체나 연구자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보는 거. 그 북한 사정을 알기 위해서. 그 경우 외에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북한 노동신문은 그 존재 자체가 배 대표 가짜 아닙니까? 그렇죠? 가짜지요. 왜곡이죠. 선전선동. 진실 오도지요. 김정은이 찬양 일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야말로 최고의 가짜 뉴스를 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래 놓고 그 뒤에 정보통신미디어법을 개혁을 해가지고 정부나 이재명을 비판하는 모든 언론사 기관과 그 종사자들, 배 대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나도 대상이 될 수 있고, 그걸 사실 왜곡해서 보도했을 때는 엄중한 징벌적 처벌을 하겠다. 그게 이게 말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노동신문은 보게 하고, 국내에 자기를 비판하는 것은 이걸 단속하겠다고. 그러면 김정은이 또 단속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김정은이. 그리고 그 노동신문을 보게 한 그 주체들도 전부 가짜를 갖다 퍼뜨렸으니까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보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색 맞추기, 꾸짖고, 나무라고, 그리고 이게 이색적인 것을 하나씩 가려가. 이거 아마 그 참모들이 이걸 연구를 할 거예요. 내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부처에 한마디 특별한 거 없느냐? 이거 업무 보고가 아니에요. 업무 보고가 아니다. 근데 내년에 6월 달에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방선거 무렵에 또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내가 생각은 그 6개월에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 싶어. 그럼 국민들이 어느새 이 진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자세인지.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부처건 간에 한 부처의 업무를 뭐 박정희 대통령 예를 들어서 안 됐습니다만은 처럼 완전히 파악해갖고 그걸 바탕 위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그만두라고 그 협박한 거는 마찬가지죠. 그게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자, 대통령의 부처 업무 보고까지 지난 6개월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권 최대 이슈입니다. 통과될까 생각했었는데 민주당이 밀어붙인 내란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됐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규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 재판부를 만들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무작위 판사 배당 및 또 신속한 사건 처리를 재판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내란 전담 재판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자, 바로 헌법재판소로 직행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박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두말할 것 없이 건 위헌 법률인 것이 네. 헌법에 사법부 독립이라는 규정은 뭔가 하면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고 동시에 법원의 사건 배당이나 이건 법원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되는 거예요. 이걸 제3기관이 관여해가 이 사건은 이런 재판부에 회부하라 하는 거, 그 자체가 위헌이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 웃기는 게 이게 위헌을 축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위헌에서 중간 위헌으로 몇 번 바꿨지요. 그래 최소 위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위헌이 뭐 위헌이지 최소 위헌이 어디 있냐고. 이게 국제적 망신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예. 위헌 제소 헌법 소원을 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믿을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 믿을 수 있느냐고. 이재명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재밌는 말을 했지. 이게 헌법상에도 권력의 서열이 있다. 제일 먼저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사법부다. 그 헌법 조문 체계가 그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이게 행정부, 국회 순서가 국회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고 거기에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사법부야. 순서 말하는 것도 틀렸어. 근데 그 국회 앞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국민이 있어. 국민. 헌법에 국민에 관한 것이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권리, 의무, 국민의 이 선택권, 투표권 이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먼저 돼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이렇게 뽑는다. 이런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렇게 뽑고 이런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사법부는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독립성이 유지돼야 된다. 그 서열로 따지더라도 자기 말대로 하면 대통령 세 번째요. 근데 자기 첫 번째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을 완전히 이게 얕잡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민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9번 탄핵 발의하고 그러면서 야당에서 말이지 대장동 사건 등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난 선거 윤석열 후보를 찍었던 사람 가운데도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지 않느냐? 윤석열이가 잡아야지도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에도 국민이 전부 법률가일 수가 있나요? 그냥 무덤덤해져 있다고 무덤덤해져. 그리고 앞에 제가 얘기했던 정보통신 미디어법 그 통과 그런 법이 있는지를 몰라요. 몰라.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제 측근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그 재판부 구성 특별법 통과된 다음 날 국민의힘당이 그 법은 이제 한동혁 대표가 24시간 혼자서 필리버스터 했죠. 그 다음에 이게 정보통신 미디어법 상정해 놔놓고 24시간 국민의힘당이 그게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그것도 뉴스에 알려지지도 않았어. 그래가 그걸 24시간 만에 딱 끊어. 어떻게 끊느냐 하면 이게 한 대표의 경우도 그렇고 5분의 3이 의결을 하면 필리버스터 중단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될 때 딱 그걸 의결해갖고 그냥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법이 어떻게 통과되는지 이 법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뉴스를 한번 챙겨봐라. 그래서 뉴스를 챙겨봤더니 조선일보에 어제 그저께 사설이 났어. 이게 정보통신 미디어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게 진작에 통과됐다고 한다면 대장동 사건이 발단이 안 됐다. 대장동 사건은 경기도에서 발행되는 지방신문에서
이걸 보도를 해가 예. 이게 눈길에 안 잡혔는데 이게 이낙연, 이재명 당내 대통령 후보 경쟁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이걸 터뜨렸거든. 그래가 문제가 됐다고. 하하.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사설이 우회적으로 이 법이 이런 식으로 악법이라는 걸 그 얘기한 거 외에는 이게 보도도 안 돼. 예. 보도도 안 되고 이 장동혁이 24시간 필리버스터 했다 하는 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돋보이는 뉴스지요. 이런데 이게 덮여져서 그러는지 이런 정보통신미디어법 이게 70년대 말이죠. 예. 중앙정보부가 언론사에 전화를 하거나 주재원에 가고 이 기사를 빼라, 이 기사는 넣어라. 거기에 저항을 해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 30명 내외가 자유 언론 실천 운동을 해가지고 다 퇴직당했어. 해직당했죠. 강제 해직당했죠. 그러니까 네. 그때 그 언론 그걸 탄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아주 기묘한 방법으로 이 언론에 족쇄를 물리는 법인데 예. 세상이 변해서 그렇고 또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아무도 뭐 기자협회, 편집인협회에서 성명 하나 안 나오고. 아니 박 변호사님 이상한데 이게 지금 언론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인데. 아니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민주노총 언론노조나 지금 각 방송국이나 언론사나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이상합니다. 이게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죠. 예. 국민이 알 권리, 비판하는 내용을 들을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 법에 의해서 당장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게 언론사 소속 기자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말 안 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네요. 말 안 해.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언론사, 공중파, 그다음에 유력 유튜브, 그다음에 이런 게 전부 친 이재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는 거. 그러니까 민주노총 산하에 민주 무슨 언론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게 새해 시작을 연말에 이런 걸 등에 업고 출범하니까 이게 불행한 시대는 연속된다. 예. 기껏 지금 참여연대 정도에서만 시민단체로 이 국민들에게 또는 앞으로 언론인들에게 이렇게 이 사실에 입각한 뉴스를 보도해왔던 또 알려왔던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또 입틀막을 하는 이 정보통신망 개정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목소리도 안 내고 있거든요. 민주노총 언론노조도 입국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다들 왜 이렇게 입국을 하고 있냐. 말 그대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것이 지난 87년 6월 항쟁이었는데 너무나 조용하다. 정말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일각에서는 이게 바로 연성 독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박 변호사님. 연성적 강제 독재 정권이라고 봐야지. 겉으로는 연성, 국회 의결을 거친다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정보통신미디어법이 왜 악법인가 하면 예. 일반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중에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는 거. 그 언론 자유라는 게 방종, 무한 자유가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지나친 것은 제재를 가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언론 자유를 정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왜곡 선전이다. 예를 들면 북한 노동신문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민 봐도 된다는 그건 그런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이나 정권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잣대가 자기들 기준이지 그 징벌적 배상 청구를 해놔놓고 이 신청 절차 남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밤새 시간이 걸리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재갈을 물리는 거나 마찬가지고 두 번째로 이게 처벌법을 만들 때는 구체성, 명확성, 구성요건 해당성이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형법상 절도죄 있지 않습니까? 예. 절도죄. 그게 설명이 어찌 되니까
남의 물건을 훔친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거 분명하잖아요. 담 뛰어나가서 훔치고 밤에 훔치는 거 야간절도죄고, 그다음에 소매치기 하는 것도 절도니까. 그다음에 사기죄, 거짓말을 해서 남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폭행죄, 남을 때리는 거. 그러니까 구체성, 명확성, 구성 요건이 있다. 예. 근데 이거 막연하게 허위 사실을 왜곡해가 피해를 입혔다.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건 정말 언론 종사자들이 이게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뭐 무덤덤하니까 어떻게 해요? 대구 매일신문이라도 들고 일어나야지.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통신망법은 그냥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정작 이 저항에 나서야 되는 민주노총, 언론노조 등 각 방송국이든 언론사가 조용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종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일교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것이 통일교 특검, 국민의힘만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2023년의 전당대회였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거 통일교 신자들이 당원으로 가입했고,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엇박질러 왔던 것이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였는데, 지금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지난 8월에 민중기 특검에서 진술하는 내용 중에 민주당과도 관련이 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계속해서 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될 이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고의 이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였는데, 전격 지금 요즘 온갖 구설에 시달리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격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미루다 받아들인 배경이 뭐라고 보시는지? 국민 여론이지. 국민 여론이죠. 민중기 특검이 반칙한 게 드러났잖아요. 예. 8월 22일 날 그 윤영호가 하는 그 통일교 2인자 조사를 해가 그 민주당 누구에게 돈 줬다 하는 거 다 들렀는데 그거 다 덮어놔 버리고 그냥 통과시켜버린 것이 들통이 나니까 국민 여론이 들끓지요. 근데 민주당이 하나 이걸 간악하다고 얘기를 할까, 어떤 표현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안을 발의하면서 한 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예. 신천지 교회와 정치권의 관련 이것도 조사를 하자. 아니 통일교 특검인데 신천지를 집어넣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 대통령이 취임한 날 오후에 국회에서 통과한 것은 3가지 특검만이에요. 3가지 특검. 이거 완전히 보복이고 복수전인데, 이게 국민 여론이 통일교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게 물타기 위해서 통일부터 특검부터 해보고, 우선 구체적으로 민중기 특검의 직권남용 징용 유기, 이거 현저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럼 그것부터 해야지. 그건 뺐습니다. 그것도 상식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염두에 안 둬요. 염두에 안 두고 뭐 국민의힘 당이 좀 떠들어봐야 그렇겠지 이러는데, 이제 바깥 여론에 조금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법안을 내면서 물타기로 이게 신천지 교회 것도 집어넣었다. 야비하다. 야비하다 이게. 박 변호사님, 지금 이 민주당이 자신들의 이 통일교 특검 발의안에 신천지를 집어넣은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뭐 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의혹을 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간 뭔가 뭐 그런 걸 집어넣으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일이겠지요. 그 피장파장 논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민중기 특검이야. 민중기 특검을 특검하는 겁니다. 예. 그게 핵심이야. 예? 돈을 수십억 써가지고 한다는 짓이 편파적으로 했으니까 민중기 특검의 활동을 특검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그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뺐습니다. 민주당의 안은 뺐습니다. 자,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인데 국민의힘은 지금 민중기 특검을 빼고는 절대로 이 특검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지. 뭐 단식 삭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단식 삭발해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미지수고 예. 지금 국회라고 하는 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이 과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서 21대 국회 후반부부터 내란 사건의 특별 배정 법안을 상정해 가지고 예.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필리버스터 할 때에 그게 이제 그것도 법안이니까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니까 그게 법무부 장관이 장관석에 앉아 있었어요. 정세호 장관이 한 17시간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네. 그때 핸드폰에 무슨 글을 어디다가 날렸는가 하니까 취지는 이거예요. 아니 대화와 토론이 생략된 정치 풍토에서 이게 무슨 소동이냐. 대화와 토론을 뭉갠 것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뻔뻔해요. 뻔뻔하니까 내가 보기에 이 식으로 갈 때까지 갑니다. 국민의힘당이 막을 이게 폭주기관차를 어떻게 막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에? 머리수로 막을 수 있나요? 107석 가지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소수 야당이 다수 여당을 이게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 경우 두 가지만 내가 사례를 얘기할게요. 그러니까요. 네. 문재인 정권 시절에 드루킹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여론 조작하는 것이죠. 여론 조작. 여론 조작하는 도둑놈들이지. 여론 조작한 도둑놈들 이게 특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론이 높아졌는데도 문재인 여당은 꼼짝 안 하니까 예. 당시 야당이 의원총회를 결의하고 원내대표 김성태 의원이 국회 현관 앞에 텐트를 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어. 예. 그러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열흘째쯤 되니까 그 특검해야 된다. 이게 여론조작 도둑놈 짓들 아니냐. 그러니까 특검 받아들였어. 그리고 특검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의 최측근인 거기 김경수입니다. 김경수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지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50 시절에 전두환 정권이 워낙 포괄적으로 삼청교육하고 언론 통제하고 그다음에 정치 활동 규제를 하고 하니까 생명을 건 23일 단속에 그랬어. 근데 그때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전두환 정권 쪽에서 농담 삼아 그 위장병 낫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YS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일주일 됐을 때. 그러다 열흘이 넘어가고 보름이 되니까 진짜거든. 진짜로 한단 말이야. 진짜로 하는데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20일 가까이 됐을 때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이고 그다 육사 11기 전두환하고 동기인 핵심들이죠. 그 권익현 씨하고 그 몇 명이 서울대학교 입원한 상태에서 단식을 하니까 그 단식이 철저히 공개된 것이지. 거기 가가지고 항복하듯이 총재님 후배인 저희들을 가르쳐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다. 그게 23일째 중단했는데 그 중단하는 순간에 의사들이 부인에게 손명순 여사가 말하기를 지금 소생시켜도 이게 뇌신경이나 이런 게 마비돼가 어느 장애도 올 수 있고 위험하니까 오늘 넘기면 안 된다. 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돼 있어. 저는 그걸 직접 간접히 지켜본 사람 중에 그게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주사바늘을 손 여사가 꽂아라 그래가지고 예. 그게 끝냈는데 그러니까 그 단식이 쇼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목숨을 건 것으로 보였으니까 이게 민심이 들끓는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 싸우는 방법으로 그냥 표결내서
우리는 반대다. 우리는 퇴장한다. 이건 악법이다. 뭐 그렇게만 해갖고 그 눈에는 하나 깜짝하겠어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겠네요. 구체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예. 자, 정말 사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성태의 단식, 그 이전에 80년대의 YS의 단식, 23일의 단식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시죠? 자, 이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는 한 가지를 저 좀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는데 바로 누구를 특검으로 추천하느냐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혹시라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박찬정 변호사께서 또 이제 법조인이시니까 민주당에서 이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추천해서 한 사람을 선택하면 어떤가요? 대한변협, 그 다음에 법학교수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근데 이걸 놓고서 대한변협, 그 다음에 법학교수협의회,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여기서 추천을 받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변협도 그렇고 법학교수협의회도 그렇고 다 진보적 성격이 강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추천받으면 다 쪽 오히려 민주당 쪽일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성향이, 박 변호사님? 민주당이 진실을 원하겠어요? 특검 그 자체를 원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체들은 이재명 정권 쪽에 다 기울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3개 특검은 누가 추천했느냐가 아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입니다. 조국당이야. 예, 최병 특검은 조국혁신당입니다. 네. 조국당하고 민주당에서 추천한 그 사람들 중에 임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 하다 보니까 이 꼴이 돼 버렸지. 민중기 같은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이 통일교 특검도 그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결국 불행하다. 불행해.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통일교 특검을 왜 받아들였을까? 아까는 이제 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또 다른 이유는 내란 전담 재판부법 통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법 통과, 또 하나가 바로 2차 종합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 우리가 이렇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미진했던 이 세 개의 특검, 이 미진한 거 마무리 위해서라도 종합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난 26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종합특검 당연히 추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3대 특검에 대해서도, 세 가지 특검에 대해서도 박 변호사님은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는데 종합특검으로 뭐가 나올까요? 아니, 시큰둥한 반응이 아니라 네. 내란 특검은 그 법 이름부터 위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가 3시간 만에 해제되는 그 과정을 내란이라고 단정해가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조사하겠다고 하는 법 세상에 어디 있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해가지고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에 이게 탄핵 청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일반 사건으로 치면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공소장에 해당하는 것이죠. 거기 처음에는 이걸 내란으로 했다가 뺐어. 그걸 우리 국민들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빼버렸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문 말미에 그 전체 이견으로 첨부된 이견이 뭔가 하면 이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계속되는 탄핵과 특검 남발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정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엄 선포 비상대권을 행사하기에는 그 요건에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그 심리적 배경은 우리도 이해를 한다.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대의적 방법으로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된다. 이거 붙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보면 헌법재판소가 근거로 한 이 탄핵 결정문을 보면 지금 내란이라는 말을 써가지고 특검을 하고 하는 거 그건 안 되죠. 지금 중요한 말씀이 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디에도 내란이라는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없어. 없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 심리적 배경은 이해한다고 돼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그 한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요리 봐도 박 변호사께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특검에 내란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거네요. 없지요. 왜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 그것을 바로 내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내란과 비상계엄 선포와는 별개예요. 저는 비상계엄 선포된 그날 그 새벽에 일어나고 그날 오전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요건에 불비하다고 얘기했어.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전시에 준하는 사태 이럴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요건에는 안 맞다 이거야. 그러나 정서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한 이래의 한 일을 보면 정서적으로는 이 국회 내란 아니냐 이 말이야. 그 국회 내란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 대통령이 어느 순간에 이걸 비상대권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곧 형법상의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별개다 이거야. 내란은 국토의 일부를 참절하거나 끊어내거나. 네. 아니 그러니까 일부 예를 들면 여의도 일대를 완전히 포위해갖고 군경이 여의도 못 들어오게 만들 그게 국토 참절이지요. 예. 그다음에 헌법과 법률에 의해 성립된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그 기능을 중지시킨 경우 그런 일이 있었나요? 국회는 자동적으로 돌아가가지고 결국 계엄 해제 결의까지 가능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내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란이라고. 자,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을 감행한다고 합니다. 답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그것을 노리지 않았나 이런 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자, 민주당 사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주에 이 26일 날 기자회견을 했지만 상당히 강성으로 나온 것에 비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또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입니다. 박 변호사님, 이런 상황 또 국회의원을 또 하셨으니까요. 몇 선 의원 하셨습니까? 5선 의원 하셨습니까? 국회에서? 내가 국회의원 할 때는 네네. 비서보좌관이 4명일 때야. 예. 4명이야. 보좌관 하나, 비서관 하나, 기사. 그다음에 이제 그 의원실에 자비를 보는 사람. 근데 이게 지금 9명의 인턴까지 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그 상하원에 대한 직접 유지비보다도 더 들어간데. 아유 깜짝 놀랐네. 그 정도로 완전히 그냥. 이거 대한민국 국회가 웰빙 국회네요. 의원회관도 새로 짓고요. 저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국회의원 2명인가 3명에 보좌관이 하나씩 붙어 있고.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비하면 이게 황제 의원들이지, 황제 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강선우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었을 때 뭐 1년 사이에 비서보좌 2년 사이에인가 뭐 30명을 바꿨다. 예. 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그게 과거에 그 11대 국회 전두환 정권 국회 때에
어떤 의원이 1년 사이에 택시 기사를 11번 바꿨다 그래. 택시 기사를요. 네. 아니 택시 기사를 자기 기사를. 자기 기사를. 네. 그래가지고 그게 화제가 된 일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김병기 원내대표도 6명인가를 그냥 잘라버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가 터져 나왔는데 저는 그 뉴스를 보더라도 기억을 안 합니다. 왜 그러니까 지저분하니까. 그 내 머리에 그까지 지금 넣을 틈이 없어. 배종찬만 넣으면 되지. 뭐 그 김병기를 넣어가지고 네. 지저분한 거. 그러니까 뭐 박지원이 오래간만에 옳은 말 했대. 그리고 지저분한 짓이니까 뭐 알아서 하라고. 그럼 물러나라 소리죠. 지금 그래서 원내대표직 사퇴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일 날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고 정청래 대표는 26일 본인의 기자간담회에서 사과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이렇게 문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선을 긋는 듯한 인상이고요.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서. 근데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총애하는 사람이 김병기 의원이다. 왜냐하면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에다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이 이른바 김병기가 이재명 후보의 이 병기가 되겠다. 호의 병기가 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른바 찐명 소리를 듣던 김병기 원내대표 정치 레전드인 박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선택해야 될 길이 이 자기 원내대표직을 유지하는 걸까요? 사퇴하는 걸까요? 제 예감으로는 네. 이재명 정권이 이재명 개인을 놓고 볼 때에 그런 일로 흔들릴 정권이 아닙니다. 왜 그러니까 모든 좌파 세력을 총합해가지고 그 위에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모든 좌파 세력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민노총 의장 출신이 노동부 장관 아니에요?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그리고 뭐 정교조를 비롯해가지고 뭐 경기 동부연합이다. 그 다음에 이 좌파적 색깔을 띤 공중파, MBC 뭐 KBS, 뭐 SBS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편 상당수. 이게 전부 이재명을 기본적으로는 옹호하고 있어요. 당분간은. 왜냐 편리하거든. 이재명은 편리한 사람이야. 예를 들면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처럼 대통령으로서 무슨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편리하다 이거야. 그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보면 중국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 발언을 안 하지요. 이게 다 피합니다. 피하고 그냥 맡겨놔놓고. 그러니까 이를 옹이하는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왜 편리한 거 하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뭐 이런 법 위헌법 통과시키는 눈 감아주면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기 아주 편리한 정권이. 기득권 유지하기 아주 편리한 지. 그러니까 뭐 정청래 뭐 이재명 명청 전쟁 하는 그것도 이러한 한계 안에서 할 겁니다. 한계 안에서. 이걸 그냥 깨부수고 나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현재의 전망으로서는 육공화국 이래의 가장 그런 점에서 강한 정권이다. 그런 점에서 강한 정권이다. 강한 정권이다. 그러니까 모든 비판 세력 자갈을 물리도 지금 멍청하다는 그렇습니다만 또 무덤덤해져 버렸잖아요. 예. 자, 그런 속에서 오히려 정권은 더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네. 김병기의 그 지저분한 일도 왜 파생이 되는가 하니까 이 틀이 강고하니까 거기에 그 기본적 기득권을 지키고 그게 핵심들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해도 괜찮다는 이런 선민 우월 의식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지저분한 짓을 하는 것이지 선민 우월 의식이 있어. 예? 그 뭐 가을에 무슨 숙박권 내놔라 뭐 예. 자기 가족이 뭐 베트남 갈 때 뭐 한다. 이런 지저분한 일 그거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건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도 아니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지저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 가지 자녀와 또 배우자 이모 씨에 관한 내용들까지 구체적으로 나와는 있습니다만 워낙 또 박찬정 변호사께서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은 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 지저분한 얘기요 소개해줘요. 아, 네. 네, 방송 시청자들에게 서비스해야지. 네, 자세한 내용은 또 매일신문 홈페이지 조회수도 올려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매일신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김병기로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지 비평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재갈을 물린 상태, 언론 노조도 민노총 언론 노조도 입털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건전한 비판 세력이 되겠는가? 그 역할을 정치적으로 잘해야 되는 세력이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장동익 대표 많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24시간 필리버스터 일각에서는 초인적이었다, 철인적이었다는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 갈등 요인도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가 12월 말로 자강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죠. 내년부터는 변화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정치 레전드 박찬정 변호사께서 장동혁 대표, 장동혁 후배입니다. 장동혁 대표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더 나은 변화, 또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당이 말이죠. 네. 당장의 그 내란 특검 재판부 위헌 법률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미디어법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 이게 통일교 특검을 물타기 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끔 한 그 1년의 작전을 두고 16개 지금 검사장들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7,800을 해먹은 이 도둑 일당들을 왜 보호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걸 기소하고 공판에 관여했던 검사들도 반발을 하니까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무리들은 정권에 터무니없이 반발하는 것이니까 얘들 상대로 특검을 하자 그랬어. 그때 그 특검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였어야지. 예. 그러니까 그러면 송원석 대표가 특검 하자.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법사위에서 하자. 그러니까 송원석 특검이 법사위는 안 된다. 거기에 추미애가 있고 강경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의 특성상 5대5 비율로 제3의 위원회를 만들자 하니까 저기서 무슨 소리 하느냐 하고 퇴짜를 나왔어요. 그러자 이제 다시 그러면 좋다. 법사위에서 하자 하는데 나경원 의원 간사 이 취임을 반대한 거 그 취임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자 이랬더니 거기서 그래 그러면 좋다. 일정을 합의하자. 지금 어찌 됐어요?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핫바지 방구새도 새버렸. 이거는 송원석 대표, 장동혁 대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예를 들면 처음에 법사위에서 하자 그럴 때 덜컥 받아버려야 돼. 그러면 증인으로 그 항소 포기 명령에 부당하다고 저항한 검사장들과 기소검사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불러 뭘 물어봅니까? 왜 반발했느냐? 이 기소 내용이 뭐냐? 이렇게 되면 그게 국정조사장이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으로 별도로 기소돼 있잖아요. 그 공판정으로 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넘겨버렸어. 그때 제가 제 나름대로 여러 군데서 이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신호가 안 가.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내가 보기에 이제 맥을 놓고 있다가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24시간 이게 필리버스터 하니까 이게 좀 특별하다고 이렇게 지금 돋보이는데, 자, 국민의힘당이 이걸 헤쳐나가겠느냐, 예. 이걸 헤쳐나가겠느냐. 그런데 제가 몇 가지 방안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요? 해봐야 안 할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해봐야 안 할 사람들이지. 지금 그 국민의힘당 윤석열을 지지했고 그래도 국민의힘당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맥이 풀려갖고 아이고 쟤들이 저기 싸우나 마나 하는 사람들 중에는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러면 사퇴 절대 안 할 사람들이고, 아이고. 지금 국회가 야당이 필요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러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랬지, 그 세비 반납할 사람들이냐, 한 달에 몇 천만 원이 생기는데 꿀단지를 그걸 놓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이 이런 정도로 국민의 이게 시야에서 자꾸 멀어져 있는데,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반짝 등장을 한 것인데, 중국 고전을 두 줄을 인용해갖고 말할게요. 글자를 써주셨네요. 그러니까 맹자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 예. 화이부동이란 말이 있고, 예. 동이불화라는 말이 있어. 잠깐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이게 쓰신 걸 잠깐만. 안 썼는데 내가 쓰신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까? 써서 보여드릴까? 여기 쓰신 거 같은데. 아니 아닙니까? 이게 그냥 메모만해서. 메모 그대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 뭐 네. 10초만 기다렸어요. 네네. 화이부동. 10초만. 네. 지금 쓰고 계십니다. 화이부동.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권에 전해줄 수 있는 메시지, 아마 연말 메시지도 하겠지만 신년 메시지를 쓰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화이부동이라고 네네. 한 말은 이게 이견이 다르고 갈라치기가 내부에 있다 하더라도 예. 강한 적을 만나면 화합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너희들 화이부동해라. 근데 그 안에 그것도 지지분한 얘기 내가 말하기 싫어. 누구는 지저분한 짓을 했는데 그 툭툭 털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안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화이부동하도록 노력을 해라. 이견이 다르고 괘씸한 놈들이 있는데 이걸 달래가지고 어떻게 화합해라. 동이불화는 이게 원래는 같은 뿌리인데 계속해서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당은 동이불화하면 안 되고 화이부동 해봐라. 화이부동 해봐라. 네. 동이불화 그리고 화이부동 이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건 잘 새겨서요. 장동혁 대표 체제가 또 변한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보고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이게 민주당에도 뭐 내가 인연 있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 과거 80년대 내가 그 GPC 사건에 내가 변론해줘가 지금 국회의원 돼가 고위직에 오른 친구들도 있고. 그때는 다 군이라고 불렀지. 뭐 홍길동군, 김길동군. 그게 어느새 다 60대 초반에 돼가고 높은 벼슬에도 오르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시대 상황이 경제적 기반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굶어 죽게 돼 있다고. 80년대만 하더라도 빈곤이 남아있고 보릿고개가 일부 남아있을 때고 그럴 때니까 정권의 물리적 폭력에는 직물적 저항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4.19를 예를 들면 이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인데 이게 개인적 토로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들으면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나 좀 창피한 일인데 호주머니가 비어 있어. 아이고. 용돈이 없어. 네. 어쩌다가 용돈을 조금씩 타 쓰는데 그럼 친구들하고 기껏 먹는 게 우동 사 먹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신문이 동아일보하고 경향신문 그리고 조선일보는 강경하게 비교적
덜 나갔지만은 작은 동아 경향심 그때는 이 미디어 시대가 아니니까 거기에 자유당의 횡포를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얌전한 횡포인데 우리가 직물적 반응을 일으켜가 거의 4.19가 된 겁니다. 그때 왜냐하면 지금은 호주머니가 있잖아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잖아요. 그때 라면도 없었는데 라면이 있었다고 해도 우리가 라면 사 먹을 돈이 없을 때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젊은 학생들의 정의심이란 게 그렇게 발로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권 그 국회 내란 행위를 일삼고 저런 폭압적 권력을 휘두르 갖고 결국 대통령이 되고 복수전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자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이부동하고 세게 하라 이 말에 세게 어떻게 세게 하느냐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예고돼 있다는 미치빨리 편성표를 정리를 못했네요. 네, 박 변호사님 알려주셨으니까. 이 얘기 중에 네. 내란 특검에 말이야. 네. 분류가 조사받은 국회의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언론에 보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이런 말 저런 말 하던 사람들이 말을 안 해. 그러면 그가 조사받았던 것 같아 보니까. 하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수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개 특검이라는 걸. 예. 그러니까 이거 걸어가지고 한번 조사를 받고 나오면 어이구 이거 내가 어찌 될지 모른다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나가 맥을 못 쳐. 맥을. 네. 15시간 20시간 이 검사 또 특검 조사를 받으면 온몸이 그냥 내려 뻗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 수사를 받고 난 이후,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입틀막이 된다. 이런 점을 또 박찬종 변호사께서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매일신문 편성을 또 박 변호사님이 또 다음 편을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화이부동, 동의불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당장에 한자 시험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이런 의미도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마디 하시겠습니까? 네, 한마디 하고 할 얘기가 예. 매일신문 유튜브가 네. 매일신문 대구 본사가 있는 매일신문 구독자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봅니다. 그럼요. 네. 전국적이고 세계적으로 다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구독자가 아마 100만 훨씬 넘어갈 거예요. 예. 그러나 원래 이제 출발은 대구 매일신문인데 대구 매일신문은 우리가 대학생 때 그걸 애독했던 사람 중에 저 하나입니다. 매일신문을요? 그렇죠. 그거는 철저한 반자유당 신문이었지. 중앙에서는 지금 그 동아일보 경향신문 대구 매일신문이지. 예. 그다음에 조선일보쯤 순서가 조선일보는 눈치만 살살 받고 그 최석재 논설위원이 유명한 논설을 써가지고 매일신문이 그 깡패들한테 습격당해가지고 모래로 윤정기를 갖다 뿌려가 신문 발행을 중단시킨 사건이 있어요. 대구에서요? 네. 그러면 최석재 씨 뒤에 MB 사장도 해간 한 분인데 그 사설의 그 칼럼의 제목이 학생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 하는 제목이었다. 예. 그걸.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제 원적을 따져가면 달성군 구지면이야. 제 원적이 네. 원적이라는 게 호적에 그게 지금 호적에는 우리 TK네요. 그 고조부 때 김해로 분가를 해가서 예.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본적은 주민등록상 김해군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원적은 거기야. 그러니까 거기 우리 집안의 종손이 저하고는 한 10촌 되는데 예. 한 9촌 되는구나. 그 경북대학교 교수진하고 정년퇴직했는데 거기 창동 마을에 이게 우리 집안이 밀집해 있고 요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경상도 사람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게 자꾸 전라도 경상도끼리 이렇게 감정 대립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조선조에 들어와서 이게 경상도 전라도는 벼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경상도는 안동 출신 이게 이
서해 유성룡 이후에 배설한 사람이 없어. 그뒤 영조 때 경북 대구 지역에서 이인자의 영조를 타도하자는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그가 영남 그러니까 경상도 그러니까 그 관청문 그 입구 돌에다가 이 영남 땅은 반역 지지라고 써놨어.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게 족보로 따지면 벼슬하는 사람이 없어. 근데 임진왜란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13대 할아버지가 청송 부사를 지내면서 의병 활동을 했어. 그건 지금 네이버에 들어가 봐도 그 흔적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대구라 그러면 현재도 제가 둘째 딸 가족이 살고 있고 애착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은 대구 시민 여러분들과 대구 매일신문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찾아봤더니 최석채 언론인이 1950 그게 아마 58년 9년경일 겁니다. 맞습니다. 55년에 2월달에 대구 매일신문사 편집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깡패들이 난동을 부리니까 경북 경찰국 그때는 뭐 대구 지방경찰청 경북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경찰국이 국이었군요. 네. 거기에 사찰과장 그러니까 정보과장이 이름이 백모인데 뭐라고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 그랬어. 그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매일신문 두드려 부쉈는데 이 백주에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웃음거리 시대가 있는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나고 이재명 시대에는 말이야 깜쪽같이 국회 권력을 이용해 갖고 그러니까 트럼프 앞에서도 트럼프 속지 않았을 거예요. 트럼프 속지 않았을 거예요. 트럼프는 속지 않았다. 국회에서 만든 입법 갖고 한다 그 말에 안 속을 겁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게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이 움직여 그 미국을 지키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지키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게 민간단체도 있고 CIA도 있고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국무성 외교관 이런 관료 조직들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한국 사정을 명경하듯이 들여다보고 아마 배종찬 대표도 그 들여다보는 리스트에 올라 있을 것 같아. 내 얘기가. 제가요. 네. 그렇지. 그러지 않으면 그게 미국이 아니지. 내 이름은 아마 빠져 있을 거예요. 박찬종 변호사님과 배종찬 배추도사의 이름이 두 글자가 같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일신문의 또 역사, 이 최석채 언론인을 되돌아봤고요. 실제 박찬종 변호사의 외손자는 지금 영남대학교에 재학 중이기도 합니다. 4학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주말에 정말 역사 이야기 또 정치 이야기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매일신문의 배종찬의 정치폭격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시원했습니다. 사이다처럼 콸콸콸 박찬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